your country is in big trouble. I know. If you didn't have our military equipment, this war would have been over in 2 weeks. You got to be more thankful. Because let me tell you, you don't have the cards. With us, yeah. 당신에겐 카드가 없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협상에서 한 발언인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몇 번이나 반복한 이 말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어 국제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주권을 빼앗겼던 뼈아픈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에는 더욱이 충격으로 다가왔죠. 어쩌면 수십 년 전 우리나라도 수없이 들었던 얘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We do have card. 우리에게는 카드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글로벌 헤게모니와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바로 이것. 전차 한 대 없던 국가의 서름을 딛고 이제는 세계 방위산업의 중심인 미국까지 사로잡고 있는 K방산이 바로 우리의 강력한 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으로 읽는 세상 이야기 최영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이죠. 1905년 대한민국은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일사늑약을 강요당하며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이후 주권까지 상실합니다. 35년 만에 광복을 맞이하지만 곧바로 한반도가 둘로 찢겨진 분단의 비극이 시작되죠. 부국 강병을 향한 열망, 곧 강한 힘에 대한 우리의 갈망은 이처럼 쓰라린 순환의 역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짚어볼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국산화 50년사는 단순한 무기 생산의 기록이 아니라 약소국의 서름을 딛고 일어선 우리의 주권 자립의 역사이며 기술 독립의 여정인 거죠. K방산의 태동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무상으로 원조받던 나라였는데요. 그런데 유일한 방패라 믿었던 미국이 아시아 안보에 개입을 줄이겠다고 선언하면서 우리는 심각한 안보 쇼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당시 정부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죠. 그 시대 우리나라 재정을 고려했을 때 무모하게 여겨질 만큼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렇게 추진된 사업이 바로 율곡사업이라고 불리는 군 전력 증강 작업입니다.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질 국방과학연구소를 세우고요.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건설해 방위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계공업을 육성합니다. 80년대 초까지 진행된 이 1차 율곡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방산 국산화의 첫걸음을 내딛는데요. M16A1 소총을 면허 생산하는 데 성공하고 우리 군의 수건 사업이었던 한국형 전차 개발에도 착수합니다. 2차 율곡사업이 본격화된 80년대에는 국가연을 중심으로 주요 무기 체계를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듭니다. 한국형 전차 K1이 1984년에 마침내 완성이 되고 87년에는 실전 배치에 성공을 하면서 국산 전차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외에도 독자적인 자주포 개발의 발판이 된 업적을 통해서 자주적 전력 건설의 토대를 확립한 시기가 바로 1980년대였습니다. 자, 90년대 들어서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방위산업의 비리가 드러나고 외환위기까지 겹치면서 국방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계기로 정부 주도의 방위산업이 민간 주도로 전환이 되면서 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방산 분야 체계 종합 기업이 등장하면서 무기 첨단화를 향한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이 시기의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K방산의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은 K9 자주포 개발입니다. 이 같은 기술 자립의 기반으로 21세기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이 시대에는 더 나아가 고급 무기 체계의 국산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고등훈련기와 전차 같은 첨단 무기들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본격적인 방산 수출 시대가 열리는데요. 정부도 이에 발맞춰서 방위사업청을 신설하고 방산 수출 진흥 정책을 수립하는 등 지원을 강화합니다. 특히 카이와 국가연이 협업을 해서 개발한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큰 성과 중 하나입니다. 2010년에는 방위산업이 질적, 양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빠르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매김하며 수출 시장에서 더 큰 가능성을 가시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방산 수출의 역사가 짧은 상황이었지만 한국군 파견 경험이 있는 국가들을 위주로 K방산을 마케팅하며 인지도와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나갔죠. 시대 흐름에 맞춰 첨단 유도 무기 개발에도 뛰어듭니다. 창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이라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이 바로 이때 시작되죠. 자, 이렇게 2020년대가 도래합니다. 그런데 2022년 전 세계를 패닉에 빠뜨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죠. 냉전이 끝났다는 안도감 속에서 군비를 줄여왔던 많은 나라들이 준비된 K방산을 주목하게 된 것,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였겠죠. K방산은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한 납기와 패키지 수출 제한을 통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특히 폴란드와 체결한 초대형 계약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며 K방산의 경쟁력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무기를 원조받던 나라에서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로 거듭났고 글로벌 수출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세계 방산 강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국내 방산 빅4 기업의 수주 잔액이 무려 100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올 상반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산업이 바로 K방산이었는데요. 특히 육해공 그리고 우주까지 전부 아우르는 방산 포트폴리오를 갖춘 하나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의 주가는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며 방위산업 대장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K방산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금세기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향후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K방산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부터 볼까요?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꾸준히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더 이상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의 안보를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을 시사해 왔는데요. 최근 러우 전쟁의 종전 협상에서 마저 유럽을 사실상 패싱해버리자 유럽 각국에서는 스스로 지켜낼 힘을 기르자는 자강론이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럽 대륙에 안보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린 건데요. 올 3월에는 EU에서 우리 돈으로 무려 1,2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서 2030년까지 유럽 재무장을 마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유럽 내부의 무기를 구매하자는 바이 유러피안 원칙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지난 4월 EU 집행위원장이 한국을 거론하며 유럽 외 파트너들과의 협업 의지를 밝히기도 하는 등 K방산에서도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 국가들은 우리와는 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냉전 종식 후에 방산 인프라를 꾸준히 줄여왔거든요. 당연히 K방산에 비해서 생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3년에 노르웨이가 독일과 전차 도입 계약을 마쳤는데 이게 생산돼서 노르웨이에 도착하는 시점이 2026년 이후에나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계약 후 초도 물량 납품까지 무려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나요? 폴란드와 계약 이후에 무려 4개월 만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초도 물량을 폴란드 땅에 전달했습니다. 단기간에 거대한 규모의 재무장을 계획한 유럽 국가에서 K방산의 신속한 납기 역량이 큰 강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음은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 또 있죠.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중동입니다. 중동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세계 최대 수준인데요. 반면에 제조 기반이 약해서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아시아 대륙에서는 동남아 쪽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큰 국가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일부 국가들은 무기 역시 중국과 러시아산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두 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동남아 여러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필리핀은 2020년부터 4년 동안 구매한 무기의 약 30%를 한국산으로 채웠다고 하죠. 중남미 지역도 K방산의 새로운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6,406억 원 규모의 페루 해군 함정 프로젝트를 수주에 성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등의 K방산의 입지를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K방산은 심지어 방산의 본토라고 불리는 미국 시장 진출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하나오션이 국내 최초로 미국의 MRO 사업을 수주해서 성공적으로 인도를 했고요. 국산 유도로켓 비궁이 미국의 FCT를 최종 통과하면서 미국 수출 가능성을 한층 높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K9이 미 육군의 차세대 자주포 후보로 검토되고 있기도 하죠. 방산의 본토에서 우리나라의 무기를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건 수출 물량 증가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이자 K방산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인 거죠. 전 세계적인 관심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방산 4사의 총 매출은 역대 최대치인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배 가까운 성장인데요. 새로운 정부도 이러한 K방산의 성장세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선 시기부터 K방산을 국내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던 새 정부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K방산은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초당적인 지원과 국내 방산 기업들의 세계적인 기술력이 맞물려 K방산의 성장세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국방부가 방산기금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방산기금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엔진으로 떠오른 K방산의 더 큰 성장을 위해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미국만 봐도 대규모 방산기금을 조성해서 그 예산으로 자국 무기를 판매하고 또 그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과 안보 동맹을 맺어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을 전술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방위산업 육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외교 안보 전략 강화를 위해서 대형 기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K방산의 진짜 미래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가 근간 산업으로서 향후 20년에서 30년 중장기적인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단기적 흐름을 넘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K방산의 위상은 이 땅에 2번 다시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국가적 의지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K방산을 주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텐데요. 강한 힘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토대가 되어줄 수 있다고 믿으며 오늘 금세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